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언제나 즐겨 찾고 있는 사연에 빠지다의 사연으로 신청해 봅니다. 제가 자식이 둘인데 그간 자식들과 친하고 편하게 지내는 엄마라고 스스로 자부해왔건만 어제는 오랜만에 둘째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자식 농사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네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제 배로 낳은 제 자식들 같습니다. 제 친정엄마의 심정을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달까요? 그렇다고 해도 친정엄마께서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닐 듯 싶네요. 제가 지금처럼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히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우연히 만남을 가졌다가 그대로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하였고 서로 잘 맞아서 시간이 지나자 결혼까지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주선받기로 했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상황이 기가 막히게 꼬이게 되면서 잘못 서로를 만났던 거죠. 잘못된 만남이 불러온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더욱 서로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우선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네 동생은 그렇다 쳐도 너는 장남인데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렇게 잘난 사내가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고작 저런 거야? 우리 집안 장남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도 되는 거니?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이 어디 있고 땅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부동산이 갑자기 생겨있나 보죠. 왜 없어? 넌 장남이니까 이 집이 훗날 네 집 되는 거고, 그리고 조상 땅인지 나발인지 아는 거 왜 그거 있잖아. 저는 또 무슨 말씀하시나 했더니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집이지 이게 어떻게 제 집이에요. 그리고 그 땅 저희 집에 몫이 떨어질지 장담도 없는데 완전히 기약 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두고 제 땅이라뇨. 그건 아예 말장난도 안 됩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휴, 그게 아니라 너는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니?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걔는 어쨌든 아니올시다야. 왜냐면 우리 지역 최고 무당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뭐라고요? 무당? 어머니 설마 또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돈 갖다 바치신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시라고 간청드린 것까지만 해도 10번은 더 될 겁니다. 그 무당이 대관절 뭐길래 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겁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서요? 너 그거 그렇게 가벼이 여길 거 아니야. 내가 예전부터 그랬잖아. 그 무당 덕분에 내가 옛날에 큰 화를 당할 뻔했던 걸 면했다고. 보통 용하신 분이 아니야. 네 누나 늦게 결혼한 거랑 결혼하자마자 임신할 것도 그 무당이 기가 막히게끔 다 맞히셨다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시던 큰 사유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무당 때문이었죠. 동네에서 그 무당을 신봉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 무리는 모였다 하면 무당의 용함을 논하였고 각자의 시댁과 며느리 등을 욕해 댔어요. 그런 재미로 명맥을 이어가는 모임이었죠. 참고로 제가 이 모임을 정말로 치가 떨리게 싫어했답니다. 가뜩이나 시어머니께서는 각종 미신을 잘 믿으시고 여러 가지 가문이설에 휘둘리며 쉽사리 흥분하시는 분인데 그런 모임 때문에 시어머니의 특성이 더욱 활활 타오를 게 분명했거든요. 무당 핑계를 대셨으니 그건 즉 모임분들도 하나같이 저라는 존재를 반대하는 것에 한몫을 내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몹시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때 상황을 단박에 정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미친 놈이 있으면 더 미친 놈이 있는 법이라고 하시잖아요. 시어머니의 무당 타령을 한 번에 잠재우신 분, 바로 다름 아닌 시아버지셨습니다. 이 정신 나간 예패네야. 내가 서문왕한테 생돈 갖다 바치지 말라고 얼마나 더 떠들어줘야 그 기꾼형에 내 얘기가 제대로 박히겠어. 기꾼형을 내가 언제 한번 세게 후벼 파줄까? 그러면 귀가 좀 들리려나? 당신 내가 무당집에 다녀온 거 대체 어떻게 알았어요? 안 들키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행동했는데. 물에 빠지면 입부터 가라앉을 우리 집 장남이 말하진 않았을 테고. 설마 그 불려시 같은 게 벌써 당신을 포섭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걔를 며느리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맞춤법도 모르면서 포섭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듣고 배운 거야? 하여간 이 옆에 내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꼬라지를 언제 한번 제대로 보고 당해야 정신을 차리던가. 그때 되면 집안 돈 다 말아먹겠지. 선무당이 개소리 짓거렸다는 것 때문이라도 나는 이 결혼 허락할 거야. 선무당의 개소리는 하여간 전부 다 안 맞을 테니까. 이 양반이 또 술에 정신을 놓으셨나? 그런 것 때문에 장남 결혼 문제를 결정짓는 게 말이나 돼요? 아휴, 내가 못 살아. 어쩌다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셋이나 봤는지. 모임에 나가봐도 남자복 가장 없는 여자는 나뿐이야. 갑자기 우는 척을 하고 지랄이야. 선무당 닮아서 거짓 연기하는 걸 배워온 거야 뭐야? 장남 결혼을 선무당한테 맡기는 여편네보다는 내가 정상이야. 시아버지께서 그 무당을 질색해 오셨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눈치를 봐가시며 몰래 모임 생활도 하셨던 건데요. 무당 때문에 제가 반대당하는 것을 아시고 시아버지께서는 반대로 무조건 찬성을 밀어붙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품 물고 뒤집어지실 전개였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유가 두 개였기에 무당 말고 또 하나 제가 반대를 당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가난한 친정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집 오면서 땡전 한 푼 없이 몸만 오는 거 아니냐며 시어머니께서는 그것을 저를 반대하시는 근거로 드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것에는 살짝 고심을 하셨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굳이 이런 조건의 며느리를 들여야 하나 장남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녀석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시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었는데요. 그때 아주 의외의 인물이 저에게 한 표를 던져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그렇게 어렵사리 돌아가셔요. 그냥 형이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게 내비둬요. 평생을 형만은 아우 없다라는 속담 맞는 걸 증명해오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우리 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옳게 선택한 거겠죠. 결혼하게 둬요. 낄낄거리는 웃음과 함께 저에게 찬성표를 던진 인물은 남편의 남동생이었죠. 저에게 시동생 되는 그 인물은 연애하면서 통 본 적이 없었기에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요. 남편과 시동생이 하도 성격이 딴판이라 우애 좋은 형제가 아니었으니 자기 형을 위해서 굳이 발벗고 나섰다고 보기에는 아주 신기했죠. 그런데 그 뒤에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동생을 향해 제가 첫눈에 봐도 엄청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을 해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시동생을 일부러 움직이게 만들었던 사람, 바로 시동생의 아내인 제 동서였어요. 나이를 보면 시동생이 일찍 결혼했다기보다는 동서가 일찍 결혼을 한 편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이신 태도가 심상치 않았던 만큼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말씀 한마디를 좋게 해주지를 않는 분이셨거든요. 시댁과 집이 그나마 원편이어서 그 사실을 위안 삼았습니다. 만약에 거리가 가까웠다면 시도 때도 없이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저를 불러내신 후 구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모골이 다 송연했습니다. 저도 제법 강단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왔건만 시어머니와는 체급이 달랐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체급마다 아예 선수들을 분류해 놓잖아요. 70kg 이상은 70kg 이상끼리, 50kg은 50kg들끼리. 마치 그런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어머니와 저의 체급은 아예 다르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저도 제가 시어머니와 대적을 해볼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겸허히 받아들였고요. 도저히 일반적인 논리가 안 먹히는 분이셨으니 10번이면 10번 다 제가 손해를 보는 형국이었습니다. 가끔 시댁을 갈 때마다 저는 나무 아미탑을 나는 나무다, 아무 생각도 못하는 나무라서 타격이 없다, 이런 주문을 스스로 외워야 했습니다. 안 그랬다간 시어머니의 논리 없는 무대뽀 구박에 화병이 걸려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죄,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을 둔 죄, 이런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라 여기며 눈물을 참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망할 놈의 모임인지 뭔지 하는 것만 다녀오시고 나면 특히나 며느리들을 쥐잡듯이 하셨죠.
별것 아닌 걸로 생트집을 잡으며 소리를 지르셨고 온갖 잡일도 다 시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에게는 못하는 소리를 며느리들에게 다 해대셨죠. 저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견디면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동서 말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에 금세 친자매처럼 잘 지내보자고 인사를 잘했었고 정말로 잘 지내고 있기는 했었는데 볼수록 신기하더라고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여렸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폭탄 한 번만 맞아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생겼어요. 말투도 나긋나긋했고요. 목소리도 항상 크지 않았습니다. 좋게 쳐주자면 유쾌한 성격의 시동생과는 대비가 되었죠. 동서는 조용조용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아 죽을 지경일 때도 동서는 초연했어요. 그게 볼수록 신기했고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이미 안 계시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동서의 초연한 눈빛은 모르기는 몰라도 인생을 거의 다 살아서 많은 것을 알아버린 그런 눈빛처럼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동서에게 어느 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장 궁금한 사람이 바로 동서라고 하자 제가 봐온 것 중에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제 말이 웃겨서 웃는 거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자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렇다고 했어요. 동서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했다네요. 무당 이야기를 시아버지께 흘린 것도 그 범인은 동서였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결혼의 문턱을 못 넘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비화를 듣고 깜짝 놀랐죠. 설마 뒤에서 동서가 그런 일을 행했을 줄이야. 그것보다 저는 결혼 전에 시댁에 들릴 때 동서를 본 적이 없었건만 저를 알았다는 것도 놀라웠죠. 그날 어머님이 멸치 다듬어 놓으라고 시키셔서 저는 다용도실에서 계속 조용히 그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시댁에 와 있는 줄은 형님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버님께서 데리고 오셨다는 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몰래 거실 쪽을 엿봐서 형님을 진작에 확인했었지만요. 어머, 그랬었어? 나는 전혀 몰랐어. 근데 동서, 내가 알면 알수록 의외성이 엄청 많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동서 같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린 시절도 왠지 비범했을 것 같아. 어린 시절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집이 무척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네요. 형님은요? 어렸을 적에도 지금처럼 인상이 사람 좋고 수더분하셨을까요? 에이, 내가 무슨 인상이 그래. 동서, 나 놀리는 거지. 나는 서글프게도 예나 지금이나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린 시절 추억은 없는 것 같아.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데도 부모님께든 투정 부리기 싫었으니까 자식들끼리 똘똘 뭉쳐서 배고픈 걸 잊고자 농당 따먹기나 실없이 해대고 뭐 그런 일상이었지. 거의 매일이 비슷했어. 아, 맞아. 형님은 친정 형제분들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오남매시잖아요. 좋겠어요. 너무 부러워요. 아유, 뭐가 부러워. 오남매 전부 성공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사는 것도 제주라면 제주야. 동서는 드물게 외동이라서 형제들 많은 집은 상상도 안 되기는 하겠다. 그래도 이제는 나를 친언니처럼 여기는 거 맞지? 나도 동생은 전혀 안 친하고 앙숙이나 다름없는 남동생뿐이라 동서 같은 여동생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야. 고마워요, 형님. 원래 제가 상당히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인데 형님 덕분에 즐거운 줄 알고 삽니다. 배시시 웃는 동서의 얼굴에는 제가 그 너머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 걸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진작 알아보았으나 그 너머로 가는 문을 제가 구태여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고요해서 어디론가 흐르지도 않는 호수 하나쯤은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비록 괄괄한 성격의 시어머니, 술을 사랑하시는 시아버지, 능글거려서 친해지기 어려운 시동생, 명절 때만 보는데 그때마다 인상 쓰고 있는 시누이, 시댁 식구들은 모두 만만치 않았고 속이 끓을 때가 많았으나 동서가 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동선에는 시댁과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거의 매번 동서를 볼 수 있었죠. 동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다른 날들은 모두 집안일을 하고 시댁 일을 했죠. 시댁에 봉사하며 사는 걸 아니까
벌이가 썩 좋지 않은 시동생도 굳이 동서에게 일을 하라거나 말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 항상 당하고 사는 것 같아도 기색은 늘 초연했던 동서는 돈을 그렇게 적게 버는데도 늘 돈 얘기가 나올 때 무덤덤한 모습을 보여 저를 또 한 번 놀래켰던 것 같아요. 돈을 못 벌어도 저렇게 의연한 동서의 모습이 좋아 보였죠. 그리고 동서는 항상 자기를 높게 쳐주는 제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남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본 역사가 없었는데 제가 처음이라고 했죠. 저는 동서를 저평가해온 사람이 오히려 신기한 종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남편과는 잘 지냈어요. 서로가 꽤 잘 맞는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도 평탄하게 이어갔고요. 기다리던 임신이 되었을 때는 날아갈 듯이 기뻐서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했었죠. 남편과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순간 중 하나였네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안배되어 있던 것이 비극이었더라고요. 저는 만삭이었고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요.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하게 야근을 자청했던 남편이 늦은 시각에 퇴근을 하다가 깜깜한 길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처음에 눈물도 못 흘리고 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분만실로 이송되어 갑작스럽게 아기를 출산할 때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기를 낳자마자 혼절했답니다. 모든 기력을 쏟았기 때문이었고 저는 무려 나흘이 지난 뒤에야 깨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마자 시어머니께 뺨을 맞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너는 안 된다고 했잖아. 용한 문학이 너 반대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간호사가 놀라서 비명을 지를 정도였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원망하는 시어머니를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 동서가 간신히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저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몸부림치시는 바람에 동서는 바닥을 나뒹굴었으나 그래도 꿋꿋하게 일어나서 다시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저조차 시어머니를 말릴 수 없어서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으니 동서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식을 잃은 것이었으니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막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낳은 딸을 시댁에 두고 저는 영영 꺼지라고 하셨습니다. 손자가 아닌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장남이 세상에 남기고 간 핏줄이니 애를 써보겠다고 하셨죠. 애를 써주시기를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기는 엄마인 제가 키우겠다고 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술을 마시는 건 집이고 밖이고 가리지를 않는데 집에 갓난 아기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 황당한 말씀 때문에 제가 아기를 무사히 사수할 수 있었죠. 당연하게 저는 그 이후로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어요. 동서하고는 시댁의 발길을 끊고 서너 달이 지났을 때 처음 연락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틈틈이 연락은 주고받았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었는데 남편 기일을 며칠 앞두고 오랜만에 처음 만났었죠. 남편의 기일이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게 해마다 너무 서글펐죠. 그런데 동서가 아이 선물을 사들고 온 거예요. 동서, 어쩜 이렇게 귀여운 아기용품을 다 사올 생각을 했어? 정말 고마워. 감동이야. 그간 잘 지냈지? 얼굴 많이 상한 것 같아서 걱정되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야? 화장 열심히 하고 왔는데도 형님한테는 다 보이나 봐요. 제가 아무리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이렇게 티를 내도 몰라주는 사람들도 참 많던데 형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며 조용히 웃는 동서가 왠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캐물었지만 동서는 그저 심란한 일이 좀 있었을 뿐이고 별거 아니라고 말을 정리하였어요. 매사에 저보다 차분하고 의연한 동서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저도 질문을 삼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동서를 위하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네요. 저는 동서를 통해서 시댁의 근황을 아주 일부나마 들으면서 지냈고요. 동서의 목소리가 잠겨있는 것 같을 때라든지
그럴 때면 왠지 마음이 좋지 않아 일부러 제가 밝은 이야기를 많이 꺼냈던 것 같아요. 저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어쨌거나 지지고 볶으며 지내는 친정 식구들이 있었기에 늘 이야기거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동서는 희한하게 제 친정 식구들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형제들과 아웅다웅하며 자라온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참 좋아했죠.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이었고 굶주린 일화들이 대부분이었는데도 동서는 늘 재미있게 잘 들어주었어요. 마치 동화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말도 했던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동서야말로 동화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꾹꾹 누르고 숨기며 산다고 해도 남편을 잃은 슬픔은 예고 없이 울컥 솟아올라 저를 괴롭혀댔는데요. 그걸 애써 모른 척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 크게 알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라고 해야 할지 원인도 몰랐어요. 그냥 가슴이 뜨거웠고 머리가 아팠으며 기력이 없었죠. 돈 나갈까봐 병원 신세를 지는 것도 무서웠고요. 작은 새언니가 그때 여력이 되는 때여서 제 아이만 잠시 돌봐달라고 맡긴 후 저는 집에서 혼자 끙끙 앓아 누웠다가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일을 나간 뒤 더 크게 앓아 눕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러다가 미련하게 병을 키운 것이었죠. 끝내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면역 질환의 일종에 걸려버렸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한동안 요양만 하면서 삼시세끼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 그나마 빨리 털어낼까 말까라고 그랬어요. 앞이 까마득했죠. 미천 하나 없는 여자가 아이 혼자 키우면서 일하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주어진 상황 자체도 힘든데 주변의 시선 역시도 따라왔으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때 마침 친정언니가 자궁암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중에 딱 500만 원만 아무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더니 동서하고 오래간만에 통화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속마음을 잠시 내비쳤었나 봐요. 사실 저는 하도 혼이 빠져있는 터라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500만 원을 선뜻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동서, 이게 무슨 돈이야? 설마 내가 힘들다고 징징거려서 돈 마련한 거야? 나는 동서한테 신세 지고 싶어서 그런 소리 했던 게 절대 아니야. 동서도 동서의 생활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형님은 은근히 눈치가 좋으시니까 어쩌면 아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실 수중에 제 재산이 따로 있어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솔직히 돈에 얽매여서 걱정하며 살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다가 가만히 짚어보니 그간 동서가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고민거리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돈을 꺼낸 적이 없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말 맞다나 저는 그 순간 놀라기는 했으나 많이 놀라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은연중에 동서한테는 돈이 있다는 짐작을 하고 살아왔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 돈을 어떻게 받나 싶었는데 동서가 하도 완강하게 해서 받고 말았죠. 너무 고마운 돈이었어요. 제가 힘들어서 무너져 내렸을 때 누군가가 대가 없이 이렇게 선뜻 도움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허튼 짓은 조금도 하지 않고 싶어서 저는 건강 회복에 힘쓰며 마음을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노력하는데 그 돈을 썼어요. 떨이 세일할 때가 아니면 안 사 먹었던 과일도 좋은 걸로 골라다가 사 먹었고요. 샤치인 것 같아서 참았던 영양제 구입도 한 통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직접 아이한테 먹거리를 만들어 주었죠. 그러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고요. 다시금 달리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제 몸 상태를 봐가면서 다시 일을 조금씩 다니기 시작했고 적은 금액이지만 따로 돈을 모았습니다. 다 모으면 주려고 했는데 제 처지가 부족했던지라 따로 모인 금액이 200만 원이 달성했을 때 그걸 동서한테 보내주었어요. 동서, 나머지는 내가 천천히 갚을게. 형님, 안 갚으셔도 되는 돈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힘들게 갚으세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 받았으면 갚는 게 인생의 지당한 도리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도 꼭 갚을 거야. 이자를 내가 아직 못 쳐주고 있으니까 그게 좀 미안하다. 아, 형님은 진짜 못 당하겠어요. 어떻게 이자 생각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원금이면 모를까 이자는 절대로 안 받을 거예요. 이건 진심이에요. 동서의 목소리에서 어마어마한 고집이 느껴지는걸? 이자 내는 것도 쉽지 않겠어. 아, 혹시 돈으로 받기 싫으면 다른 걸로 내가 이자 낼게. 여태까지 나만 동서한테 내 이야기 주저주저 많이 떠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동서의 숨겨진 이야기 들어줄래. 어때? 그건 오히려 저한테 손해인 거 아니냐고 따져묻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겠네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과거를 가슴속에만 묻고 살아왔거든요. 제 지난 이야기 형님은 진심으로 듣고 싶으세요? 물론이지. 내가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잖아. 어떤 인생 살아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한 사람이 바로 동서라고. 저는 그날 차마 알지 못했던 동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한참이나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동서의 친정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죠. 유쾌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채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던 저는 어느새 싸한 가슴을 아는 채로 동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다 듣고 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있었죠. 대체 사람은 저마다 얼마만큼의 이야기들을 감추며 살아가는 걸까? 이런 깊은 궁금증도 들었고요. 이틀 정도는 동서의 이야기를 곱씹느라 밤에 잠도 설쳤습니다. 선뜻 동서에게 다시 먼저 연락을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참으로 못나게도 제 그릇이 딱 그 정도였던가 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서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날 저는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였어요. 귀가한 직후 연락을 받은 저는 거실에서 쓰러져 통곡을 하였습니다. 지난 며칠이 미친 듯이 후회되어서였죠. 왜냐하면 동서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었다면 동서가 그런 선택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수년간 친하게 잘 지내놓고서 동서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놓고서 정작 저는 동서를 끝끝내 잘 알지 못했으며 동서를 도와주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의 마지막 가는 길은 조촐했고 단촐했으며 조용했습니다. 마치 생전에 동서가 고요하게 짓던 미소처럼 꼭 그랬습니다. 시동생은 충격에 빠진 건지 말수 많던 사람이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요. 오래간만에 뵙는 시어머니께서는 머리가 아프시다며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계셨어요. 얼굴을 비친 시누이는 계속 무표정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자꾸 혀를 끌끌대시며 술을 찾으셨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나마 진심으로 동서를 애도하고 있기를 눈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이미 떠났지만 저는 동서를 당최 어떻게 보내줘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죠. 바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반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세상을 등지기 전 저에게 남긴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고서는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생전에 연을 둔 적이 없던 법조계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도 갑작스러웠는데 동서가 저에게 남긴 것을 확인하자 이게 현실이 맞는지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네? 제 동서가 제 앞으로 재산을 남겼다고요? 그걸 세상 떠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놨었다뇨. 저는 동서가 충동적으로 그렇게 떠난 줄만 알았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 아예 떠날 다짐을 다 해놓고 신변 정리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막대한 재산은 다 뭐예요? 저는 기쁨보다 앞선 충격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라왔고 배움 역시도 짧은 사람이었어요. 동서에 일전에 저와 만났을 때 무슨 서류를 보여준 적도 있었고 저에게 사인을 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제가 받은 500만 원에 대한 서류일 거라고 막연하게 그런 짐작만 해서 그게 어떤 것들인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했어요. 또한 동서가 어째서 그런 복잡한 서류들을 꿰고 있으며 지니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지도 못했었죠. 제가 안일했고 바보였던 거예요. 멍청하게 군 결과 동서를 떠나보내고 말았죠.
막대하다 못해서 아예 실감조차 안 나는 200억에 이르는 재산을 보고 구슬프게 울기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친정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죠. 어째서 동서가 이토록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마음속에 깊은 우울과 공허를 떨쳐내지 못했는지 짐작도 가능했고요. 사실 동서는 외동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원래는 있었다고 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친정 오빠 때문에 동서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던 것이고요. 동서의 친정 오빠는 자라면서 점차 이상한 말과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되어갔다고 해요. 그런 특징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했던 것이 직격타였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정 오빠는 대학을 무려 3수를 했었다네요. 그 3년이 동서에게는 지옥이었죠. 아, 시끄러워. 너 방금 숨소리 너무 크게 냈잖아. 너 때문에 문제 하나 날렸어. 오늘 공부 다 망쳤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짜증나 미치겠네. 동서가 집에서 약간의 소음만 내도 친정오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해댔습니다. 덩치가 아담하고 마른 체질인 동서에 반해 그 친정오빠는 체형이 뚱뚱했다네요. 손발도 컸고요. 그런 친정오빠한테 뺨이라도 한 대 맞으면 몇 시간은 귀가 울려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동서는 책의 글자가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친정오빠가 재수학원을 안 다녔냐고요? 아닙니다. 동서의 친정은 매우 유복했어요. 그래서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서는 정말 하실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곳이 숨 막힌다고 하면서 그 친정오빠가 집에 막무가내로 왔던 겁니다. 집에 오면 반드시 그런 예민함을 드러냈었고요. 동서는 예민한 그 친정오빠에게 맞고 살면서 눈치를 보게 됐고 조용히 하는 법을 익혔고 소극적인 성격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그 친정오빠가 집에 있을 때면 마음대로 웃는 것조차 못하는 자기 처지가 서러워서 동서는 슬펐다고 해요. 자기 오빠가 미웠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이런 바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지만 그건 아주 얄팍하게 작은 마음이었을 뿐 무조건 성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불쌍해서 그랬다죠. 하지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친정오빠는 서울 소재의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처음 재수 생활을 시작했었을 때는 의대를 목표로 하겠다고 헛소리를 했었는데 그건 진짜로 헛소리였던 것이죠.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다네요.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서는 절망적인 삼수 결과에 실망을 하시면서도 괜찮으니까 지방의 탄탄한 대학 아무 곳이라도 가면 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정오빠는 기상천외한 반응을 보였죠. 지방? 지방의 아무 곳? 아무 대학? 아빠 엄마는 나를 고작 그 정도로 보시고 있다는 거죠? 나는 버리는 자식이라 이거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버림받은 자식이니까 뜻대로 안 살아드릴게요. 그딴 지방대학? 공짜로 다녀달라고 그쪽에서 저한테 절을 해도 안 가요. 나는 그런 데나 다닐 인재가 아니니까. 진작 정신 상태가 별로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진짜 자기 오빠가 미친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동서는 회상했어요. 자기 오빠가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눈빛이 반쯤 돌아 있었다고요.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대학도 안 가고 동서의 친정오빠는 찌꺼기 잉여 같은 생활만 계속했어요. 그때는 남자 나이 30이면 대부분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동서의 친정오빠는 나이 30일 때 무직이었으며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이었고 군대를 공익으로 다녀온 게 인생의 최대 업적이며 여자를 만나본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회활동 경력 역시도 없었죠. 억지로 등을 떠밀려서 몇 번 아르바이트를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둘 중 하나였어요. 사장하고 싸우거나 손님하고 싸우거나.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한 번은 오랜 지인께 부탁을 드려 그분이 운영하시는 공장에 그 친정오빠를 보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하마터면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오랜 의리를 이어왔던 지인분에게 절연당하실 뻔했습니다.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 수준으로 동서의 친정오빠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래서 재산을 감추며 사셨다고 해요.
가뜩이나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재산만 믿고 거드름을 피우며 더욱 아무것도 안 할까봐 걱정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런 자기 부모 속도 모르는지 친정오빠는 결국 거나하게 사고를 쳤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컴퓨터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현실 속에서 진짜로 만났는데 그 상대가 여자였던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자기한테 호의적인 여자를 만난 그 친정오빠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겠다고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 돈을 엄청 뜯어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린 건 그렇다고 칠 일도 아니었죠. 심지어 임신 7개월이 되어서야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아왔고요. 아르바이트나 근근히 해왔습니다. 배가 하도 겉으로 안 나와서 임신을 늦게 알았어요. 그 여자의 자기소개에 동서와 그 친정 부모님은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 친정오빠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죄송하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만 속 터질 노릇이었죠. 그 여자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무척 불안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다른 것보다 안정을 취하며 출산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나 결혼식 같은 건 아기를 낳고 나서 천천히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대체 누구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다 정하는 건지 동서는 어이가 없었죠. 그 친정 오빠가 지원을 해달라고 난리를 쳐대서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서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낼 투룸 집부터 단기로 일단 구해주셨습니다. 번듯한 곳이었건만 두 사람을 더 좋은 곳으로 마련해줄 수는 없느냐며 툴툴거렸다네요. 자기 오빠의 기행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왔건만 동서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동서가 이 정도였는데 그 부모님은 어떠셨겠나요? 화병 때문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셨죠. 그 여자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 미친 여자는 쪽지에다 사실 저는 불치병이라서 아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아기를 응원할게요. 이딴 소리를 휘갈기고 떠났어요. 불치병 같은 개소리에 결국 동서의 친정엄마께서는 쓰러지고 마셨고요. 동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제발 그만 좀 해.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항상 세상 탓하고 세상 원망만 해왔지. 그런데 아니야. 정답은 오빠야. 오빠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라고. 만약 오빠만 없었잖아? 그럼 우리 가족은 정말 완벽했을 거야. 오빠라는 오점이 모든 걸 망쳐놨어. 차라리 삼수 망쳤을 때 그냥 죽지 그랬어? 그때 왜 안 죽은 거야? 그때 오빠만 죽었어도 아버지, 엄마, 나 모두가 고통받지는 않았을 거야. 오빠 때문에 우리는 친척들하고도 못 만나며 살고 있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장 어떻게든 책임져. 그리고 책임질 자신 없으면 차라리 죽어. 그게 가장 오빠가 이 세상에 도움되는 길이니까. 동서가 살면서 그때만큼 정신이 또렷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 순했던 동생이 부릅뜬 눈으로 이를 바드득 가며 말하자 그 친정오빠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튿날 술을 마시고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기가 있는 방에서 방화를 했어요. 아기와 함께 죽을 작정이었던 겁니다. 동서의 친정아버지께서 귀가하시다 현장을 보셨고 몸을 던져 아기만이라도 구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연약했던 어린 생명은 숨을 거두었고 파란만장했던 그 친정오빠의 삶도 마감했죠. 병원 생활을 하고 계셨던 동서의 친정엄마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오열을 하셨고요.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많이 다치셨던 동서의 친정아버지께서는 후유증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몇 달 후 동서의 친정엄마께서도 숨을 거두셨고 이때 동서의 나이 고작 22살이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동서의 입에서 직접 들어 알고 있었으나 친정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그 시점이었다는 건 이제야 알게 된 바였습니다. 도저히 충격이 가시지 않던 저에게 또 하나 놀라운 반전이 날아들었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남긴 유서가 따로 있었던 건데요. 죽기 전에 저희 집 주소로 따로 붙였던 그 유서에는 상상도 못했던 전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동생, 인상부터 한량 같고 날티가 나더니 역시나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동서를 두고 상습적인 바람을 피워왔다고 했어요.
자기가 편하게 바람을 피우고 싶기 때문에 동서한테 일부러 돈 벌러 나가라는 찍소리 한 번 안 한 거라고 하더군요. 동서는 시동생이 바람을 계속 피워대는 걸 알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존심과 자존감이 동시에 박살났다고 했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동서를 시어머니께서는 쉬지 않고 괴롭히셨고요. 심지어는 시동생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너는 집에서 밥이나 안 치고 살면 된다고 동서에게 거듭 강조하시며 윽박을 지르셨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동서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했으며 모욕을 주는 건 숨쉬듯이 자주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과의 사별 이후 시댁의 발길을 끄는 이유로 더욱 악랄해지셨던 겁니다. 동서가 당한 일들을 읽으며 피가 거꾸로 솟고 있는데 시아버지의 대목에서 저는 가장 끔찍함을 느끼며 분노로 두통까지 앓았습니다. 술을 사랑하셨던 시아버지께서는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 술에 취하면 천지분간을 못하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시댁에 들렀던 동서를 향해 몹쓸 손길을 뻗치기도 하셨던 겁니다. 수치심을 느낀 동서는 살 의욕을 못 느끼게 되었고 이렇게 살아봤자 뭘 하겠냐며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형님이 갚아주신 200만 원은 제가 살면서 손에 쥐어본 돈 중에 유일하게 저를 행복하게 만든 돈이었어요. 200만 원으로 저에게 주신 행복, 그 값으로 200억을 형님께 드리고 떠납니다. 저는 가지고 있어봤자 단 한순간도 행복해본 적이 없던 돈이에요. 부디 이 돈으로 저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시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에게 망설일 이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떠난 날짜부터 3개월을 꼬박 깊은 슬픔으로 경건하게 애도의 기간을 가진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수의 때였습니다. 돈의 힘이란 대단하더군요. 전문가들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을 써서 알아보니까 시동생에게는 정말로 여자가 있었는데 동서가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만남을 이어왔던 한마디로 상간녀였어요. 웃긴 건 그 상간녀 이전에 또 다른 상간녀들도 있었고요. 시동생 놈이 아주 말종이었던 거죠. 상간녀가 성미가 급하고 귀가 팔랑거리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시동생이 마치 동서를 직접 죽인 것처럼 그걸 슬쩍 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동서는 억울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포장된 것이지만 실상은 다혈질인 시동생이 사건을 벌인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상간녀는 경악을 했죠. 한편 시동생에게는 상간녀가 다른 남자들을 여럿 동시에 만나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꾸민 뒤 익명으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시동생은 눈이 돌아가서 상간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무섭게 따져댔죠. 그러자 상간녀가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습니다. 폭발한 시동생을 보면서 정말 이 남자라면 자기 아내를 처리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짐을 싹 다 챙겨서 아예 잠적했어요. 동서가 지고지순한 여자라서 골랐다고 했던 시동생은 소유욕 같은 게 강한 남자였습니다. 상간녀가 사라지자 분노했는데 그때 맞춰서 제가 돈으로 준비한 꽃뱀을 보내주었어요. 예쁘지는 않아도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여자였죠. 그리고 시동생이 비위를 잘 맞추며 무조건 숙여주는 미덕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였던 시동생은 그런 꽃뱀에게 즉각 넘어갔어요. 금세 홀렸죠. 그리고 연기력이 끝내주는 꽃뱀의 온갖 거짓말에 다 넘어가서 돈을 다 뜯겼습니다. 돈도 잃고 배신까지 당한 시동생이 절규하던 모습 어찌나 볼만했는지 몰라요. 시동생이 자기 발등 찍으며 자멸하는 동안 그 모치는 뭘 하고 계셨냐고요? 한바탕 솟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나 맹신하시던 무당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돈으로 매수했죠. 대단한 무당이니 어쩌니 해도 결국 돈 앞에서 눈이 돌아가더군요. 돈을 받은 무당은 시어머니에게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집에 부정한 기운이 내려앉았으니 당장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한다고 했죠. 네? 지금 재산 다 처분하면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2배, 3배 그 재산이 돌아올 거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고 무당은 입조심을 강조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그 엉뚱한 소리에 진심으로 빠져드셨습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채 재산을 슬그머니 하나 둘 처분하셨죠. 저는 시아버지께 익명의 제보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당한테 홀려 전 재산을 날리는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당연히 크게 분노하셨는데 만취하신 채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께 계속해서 지독하게 독한 양주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값비싼 양주를 보신 시아버지께서는 눈이 돌아가셔서는 술 드시는 걸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독한 술에 취해 계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를 때리셨어요. 이 빌어먹을 옆에 내가 기어이 무당 때문에 재산을 말아먹어?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까지도 시아버지께서는 정신이 반쯤 나가신 채로 시어머니를 때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경찰이 오자 이제 살았다고 하시며 얻어 터지신 채로 무리하게 움직이셨다 맞아서 아팠던 다리 때문에 크게 넘어지셨는데요. 그러면서 턱을 엄청 다치셨어요. 애초에 턱을 맞으셨기도 했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고 치료만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렇게나 시끄럽게 떠드셨던 분이 턱을 다쳐서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가만히 지내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우스운 일이었죠. 고주망태가 되신 시아버지께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 범죄를 유도한 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돈으로 섭외해둔 슈퍼 주인이 일부러 티가 나게 자리를 비우며 딴청을 피우자 시아버지께서는 술을 품에 놓고 슬쩍 계산 없이 나가버리셨죠. 그걸 2번이나 반복하자 시아버지께서는 경계를 아예 푸셨고요. 술에 항상 쩔어 계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머리로 아주 대범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야간에 침입해서 3번째로 또 술을 훔치셨던 건데요. 당연히 딱 걸렸죠. 일전에 훔쳤던 것들까지 전부 다 걸렸어요. 일부러 덫을 놓은 것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합의를 노려보실 돈도 없으셨고 저에게 미리 섭외된 슈퍼 주인은 당연히 합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아버지께서는 실형을 살게 되셨습니다. 집안 자체가 아예 폐가망신되었어, 동서. 하늘에서 조금은 후련해하고 있는 거야?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다. 동서, 나 앞으로 잘 살아볼게. 그게 동서한테 속죄하는 길이고 동서가 나한테 바라는 것일 테니까. 거액을 제가 다 쓰겠다는 욕심 따위는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한 뒤 그들이 모두 고통 속에서 나뒹구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에 한참 걸렸으나 어쨌든 동서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곳을 통해 저는 기부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동서의 이름이 뜻깊게 남아서 좋은 취지로 돈이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내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답니다. 여러분, 2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2번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40살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시댁과의 기막힌 에피소드를 저도 한번 꺼내보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쭉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구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알뜰살뜰 꾸리시는 가정주부셨습니다. 당연히 외벌이 공무원 집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성실하게 월급을 어머니께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와 남동생, 엄마, 아빠, 우리 4식구는 화목하게 잘 살아왔어요. 다만 자라면서 아쉬웠던 점은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언니보다는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여동생이 있어서 미주알 고주알 모든 일을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는 친구들이 한없이 부러웠죠. 남동생은 너무 말이 없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는 제 생활에 나름 만족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고등학생이 되자 저는 제 진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이 없이 공부만 하다 보니 막상 고3이 되자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제 스스로 학교를 벗어나 제 삶을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으로 느껴졌죠. 그러다 문득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시고 저녁 6시에 퇴근하시며 시계추처럼 하루를 쌓아오신 아버지의 성실함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저도 하루하루 그렇게 일상을 쌓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요즘 말하는 인서울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고3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수영아, 나중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지? 혹시 경찰 공무원은 어떠니? 네, 경찰 공무원이요? 어때? 평소에 리더십 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면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보지 않겠니? 경찰. 저는 경찰도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체육 시간에 주장을 맡아 경기를 승리로 이끈 적도 있었고 경찰에 대한 로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길이 꽤 저한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경찰 행정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꿈을 품고 대학에 가자 고등학교 때보다 더 타이트한 스케줄이 기다리더라고요. 대학 수업을 다니면서 저는 20살이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 인근 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저와 동갑내기 20살이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정이 들어서 군대 갈 때 격려도 해주고 전화도 받아주고 하다 보니 군대 제대하기 전에 우리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해 있었어요. 군대 복학해서는 그 사람도 저도 한참 취업 준비로 바빴고 30살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각자 경찰과 은행원이 되어 사회에서 어엿한 한 몫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 직장이 확실해지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연회장이 있고 개별 룸이 있는 인근에서 유명한 고깃집이었습니다. 특히 돼지 양념갈비가 맛있는 집이었죠. 저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멋들어진 자켓도 걸치고 핸드백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친의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더군요. 그 나이 연배의 평범한 인상이셨고 저를 보고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아가씨가 너무 곱다며 그래 경찰을 한다고 들었는데 일이 험하지는 않냐고 걱정을 해주셨어요. 저는 주로 행정 업무가 많아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는 아파트 상가에서 국수집을 운영하셨는데 다음에 국수 먹으러 오라고 살갑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저에게 호의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긴장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친의 가족분들을 보고 나니 아, 이 집에 시집 가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인상도 좋으시고 푸근하신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커플은 1년여의 시간을 더 연인으로 보냈어요. 남친도 직장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고 저도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바쁘게 보냈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있는 것이 못마땅하셨는지 양가 부모님들이 계속 둘 다 직장도 안정되어 있는데 그만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서로 잘 맞고 그런데 괜히 시간 끌면 틀어질 수도 있다면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 등살에 우리는 30대가 되고 막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결혼 후 1년쯤 지나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태교를 하고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어요. 말로만 듣던 출산의 고통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무통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마지막에 힘을 잘 주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기도 나오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수술한다고 해. 그냥, 산모분의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쌤도 수술을 권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수술 동의를 망설이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아기한텐 자연분만이 좋다는데 조금만 더 힘줘보면 안 될까요? 네? 자기야, 나 지금 너무 힘들다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힘줘보시고 간호사가 올라가서 누를 겁니다. 한 번만 기계식 분만 시도를 해볼게요. 갑자기 산소 호흡줄을 끼고 있는 제 위로 간호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갈비뼈 부분에서 아래로 쑥 나고 제 배를 힘껏 누르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쌤은 마치 뚫어뻥같이 생긴 걸로 아기 머리를 붙여 꺼냈어요. 응애! 그렇게 우리 아기는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남편이 수술을 망설인 것이 좀 섭섭했어서 저는 지나가듯이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자기야, 아까 왜 수술 동의하는 거 망설였던 거야? 그게 실은 엄마가 점을 보시는 용한 점집이 있는데 우리 아기가 자연분만하고 수술을 할 때 팔자가 많이 달라진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분만해야 된다고 했나 봐. 아기한테 수술해서 태어나면 되게 안 좋다고. 그래서 그랬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섭섭했습니다. 저는 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쟁이 말을 듣고 제가 정말 아파서 뒤로 넘어갈 지경이 되었는데도 수술을 망설였다고 하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 뻔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맹신하는 점집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많이 걸렸고요. 왜 무당말을 너무 믿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게 앞으로 살면서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때문에 저는 희한한 것들을 해야 했어요. 대출을 잔뜩 끼고 결혼 3년 차에 집을 샀는데 어머님이 또 그 점집에 가서 들은 대로 처음 집에 들어갈 때 동전을 동서남북으로 던지고 한 번씩 절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런 이상한 의식도 해야 했고 또 아기 이름을 지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짓고 싶은 이름을 짓지도 못하고 점쟁이가 말한 이름 중에서 골라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머님의 맹신은 강력했어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그 점집에 가는 게 연례 행사이셨고 집안에 어떤 우환이라도 있으면 점괘에 무조건 의존하시더군요. 성당을 꾸준히 가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천주교재단 학교를 나와 세례를 받은 저로서는 마음속에 항상 천주교 신자라는 생각을 품고 있기에 더욱 어머님의 행동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저는 적당히 어머님이 꼭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신용이나마 하고 어지간하면 점집 이야기는 못 들은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무렵 남편의 남동생인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사귄 지 1년쯤 되었다는데 여자친구 직업이 의사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직업 좋은 며느리가 너무 흡족하셔서 싱글벙글 웃으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것이니까요. 저도 의사 동서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시댁의 동서가 인사를 오던 날 저와 신랑도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예비 동서가 인사를 온다고 저를 일찌감치 불러 음식을 하셨는데 무슨 잔칫날도 아니고 잡채 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 동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머님은 들떠 계셨죠. 예, 직업이 의사면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겠지? 내 음식이 입에 안 맞다고 하면 어떡하지? 맛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어머님 며느리 들어오는 건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보통 며느리가 아니잖니. 의사잖아. 우리 집에서 변변히 결혼할 때 재산을 뚝 떼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결혼하겠다고 해주니 얼마나 고맙니?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아주 팔자가 폈어. 이 애랑 결혼하고 애만 하나 낳으면 그 후로는 인생이 아주 그냥 탄탄대로라고 김도사가 그러더구나. 김도사는 어머님이 맹신하는 그 무당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어쩐지 오늘은 무당 이야기를 안 하신다 했는데 드디어 또 등장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더 여쭤보았죠. 그럼 어머니, 저는 둘째를 내년에 낳는 게 좋대요? 그래, 너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아기를 가져서 내년에 둘째를 낳으면 좋다고 하더구나. 그러면 그 둘째가 커서 너희 부부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구나. 도련님은 오늘 오시는 분과 결혼하면 제일 좋고요. 그래, 결혼하고 5년 안에 아기를 꼭 가져서 출산하면 이혼하지 않고 백년해로 한다고 했어. 김도사가 얼마나 용한지 그동안 못 맞춘 게 없다고. 그렇게 너희와 둘째네 앞길 좋게 만들어주고 나면 나는 이번 생에 내 할 도리는 다 한 거라고. 그 후부터는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내면 된다고 하더구나. 저는 무슨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듯한 어머님의 비장한 태도에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점을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맹신할 수가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전을 뒤집고 나무를 묻히고 난리 부르스를 춘 다음 드디어 예비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띵동. 어서 와요. 실례하겠습니다. 등장한 동서는 호리호리한 몸에 의사다운 지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의사라고 하니 그런지 몰라도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첫 만남이라 그런지 동서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고 그저 결혼해서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산부인과로 전공을 택했다는 동서는 자신도 얼른 아기를 낳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죠. 그리고 결혼 준비와 관련한 비용 문제 같은 것은 부모님들 신경 쓰실 것 없이 도련님과 둘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는 돈도 필요 없다고 하니 좋아 죽으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김도사가 올해 대운이 들었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다며 기뻐했고 남편은 어떻게 동생 녀석이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나 신기해하며 온 가족이 마치 무슨 로또를 맞은 듯 기뻐했어요. 저는 둘째 며느리 덕을 얼마나 보려고 저렇게 좋아하나 시댁의 속물적인 반응에 어이가 없었지만 뭐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기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랫동서이니 그냥 지나치게 버릇없지만 않으면 같은 며느리 처지로 그닥 제가 좋을 것도 없고 안 좋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도련님은 집에 인사를 온 지 6개월 만에 후딱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집안 행사들에서 저는 동서와 좀 교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동서는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 위주의 생각이 아주 컸고 자신의 생활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뭐랄까, 이기주의는 아닌데 개인주의라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자신만의 상식에 대한 생각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김도사 맹신에 대해서 저는 살짝 동서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동서는 다른 종교가 없기도 하고 어머님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자신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그 부분이 어머님에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동서는 어머니와 친해져 보겠다고 같이 점집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있잖아요.
진짜 그 김도사님이 제가 의사 공부할 때 시험 한번 망친 것까지 다 맞추더라니까요. 정말 대단하시죠? 어쩜 그렇게 쪽집게 같은지 진짜 신기해요. 재미있던데요? 다음에 다 같이 가보는 건 어때요? 사실 어머님이 저한테도 김도사에게 같이 가보자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천주교이고 그런 것을 워낙 믿지 않기에 따라가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그런 걸 잘 안 믿어서. 한번 가보시면 완전 놀라실 건데 아쉽네요. 근데 동서는 의사인데도 그런 걸 믿어? 의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학자지만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동서가 우리 집안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저와 어머니 사이에 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최초로 김도사의 말을 어기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께서는 올해 안에 아기를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당시 허리가 무척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째 가지기를 잠정 포기했어요. 제 결정을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저에게 화를 내셨죠. 첫째야, 내가 둘째를 꼭 가져야 한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듣니? 어머님, 아시다시피 제가 11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아직도 너무 아파요. 애가 보채서 좀 안아주기라도 하면 온 다리가 저릿저릿해서 계속 누워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요? 제 몸 완전히 아작나는 일인데. 그래도 김도사가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니? 그게 너희들한테 제일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못 가져요, 어머니. 죄송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도 맞고 하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데 무슨 아기를 가져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이 이야기한 김도사의 말을 처음 어겼습니다. 처음 뵀을 땐 그 푸근한 인상은 어머니 말을 잘 들을 때뿐이었어요. 제가 김도사의 말을 한번 어기자 어머님께서는 그 후로 제 욕을 하시며 계속 화를 내시고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아기를 꼭 가져야 한다던 그 해를 넘기고 1년이 더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화살이 동서를 향했죠. 김도사가 이번에는 동서에게 아기를 가져야 한다고 늦어도 3년 안에는 가져야지만 가정이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동서도 안 그래도 아기를 가지려 했다며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동서는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라서 그런지 아주 적극적으로 난임 시술을 받고 임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아기가 잘 들어서지 않는 몸인 것 같았어요. 몇 번의 시험관 시술에서 실패를 하고 또 몇 차례의 계류 유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동서는 한 번은 너무 힘들다며 저에게 부럽다고 하더군요. 어버이날이라 함께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정원이 있는 식당인지라 저는 밥을 다 먹고 놀고 싶다고 보채는 아이를 식당 마당에서 뛰어놀게 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웃고 있는 저와 아이의 모습을 보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형님이 제일 부러워요. 동서가 내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조카도 너무 귀엽고 예쁘고 건강하고 그냥 아기를 가지고 낳고 키우고 있는 형님이 너무 부러워요. 요즘 병원에서 임신한 환자들만 보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쳐다본다니까요. 너무 부러워서요. 동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 아기는 하늘이 점지하는 거라고 하잖아. 형님, 저는 살면서 제가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대부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임신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동서가 그렇게 임신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을 즈음 저에게도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은 일이었어요. 어느 날 바로 밑에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말을 좀 해봐. 엄마가 위암이래, 위암. 뭐?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는 병원에 다녀왔는지 약봉지와 망연자실 앉아있는 제 동생의 모습, 그리고 방에 들어가 누워 계신 엄마가 있었죠.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병원을 여러 군데 가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몇 군데 큰 병원을 다녔지만 모두 위암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좀 진행이 된 상태라고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저 시집 보내고 손주 커서 학교 가는 거 볼 날만 기다렸는데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엄마가 암이라니. 저는 한동안 엄마를 돌보는데 제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좋다는 것을 구해서 드리고 수시로 집에 들러 먹을 것을 챙기고 병원 갈 때마다 모시고 갔죠. 그런데 하루는 시댁 가게에 들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 요새 바쁘니? 한 번씩 나와서 가게 일도 돕고 하더니. 아, 어머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아, 그거라면 들었다. 편찮으시다고? 그런데 뭐 요새 세상에 암이 흔하잖아. 별일이야 있으시겠니? 네? 아니, 가게 일도 좀 돕고 아기 돌보는데 신경 써야지. 하루 종일 친정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좀 그래서 말이다. 엄연히 출가 외인인데 안 그러냐? 저는 어머니 말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지만 어른인지라 같이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말없이 못 들은 걸로 하자라고 속으로 되뇌이며 참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본 남편이 와서 저에게 오늘은 그만 가라고 하면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저를 붙잡고 나가는 남편도 그 순간 너무 미웠습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저런 막말을 하는데 어떻게 나만 끌고 나올 수가 있어? 자기야, 기분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당신 어머니가 뭐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 장모님이 심각한지 잘 모르셔서 그래. 가벼운 암들도 많잖아. 그런 건 줄 아시는 거야. 좋게 생각하자, 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픈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미안해, 자기야. 섭섭한 마음 이해해. 내가 사과할게, 어? 저는 간신히 섭섭한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의 사과를 받았죠. 엄마는 완전 말기는 아니었지만 후기에 해당했고 이미 전이가 조금 되어 있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 당일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더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 만에 의사가 밖으로 나와서 저에게 그러는 것이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전이가 많이 되어서 수술을 하기가 힘들다고요. 아무래도 수술 없이 항암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마는 더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친정의 형편은 더 안 좋아졌어요. 당장 남동생도 아직 대학생이었고 돈이 빠듯한 상황이었죠.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일단 아빠에게 드렸어요. 결혼하면서 가지고 갔던 돈이었죠. 급한 병원비 이걸로 일단 쓰고 생활비에도 보태라고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이런 돈을 내가 너한테 줘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도 아빠 손을 붙잡고 함께 울었죠.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엄마는 꼭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아빠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수술을 하지 못하시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머리도 빠지는 엄마를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져 갔습니다. 항상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머릿결 관리가 중요하다며 신경 쓰시던 엄마였는데 머리숱이 거의 없어지자 항상 모자를 쓰고 계시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저는 엄마 병문안을 다녀오는 날이면 그렇게 지하철 화장실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의 본질이 고통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괴롭고 힘들 줄이야.
저는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데도 엄마는 급속히 안 좋아지셨어요. 나날이 쇠꼬챙이처럼 말라가고 식사도 편하게 하시지 못했죠. 저는 엄마를 생각하며 울고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댁과 남편이 뭐라 하든 안중에도 없었어요. 내 부모, 배 아파 저를 낳고 키우고 돌봐준 엄마가 지금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었고 오직 엄마 생각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쯤 넋을 놓은 채로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 한의원에 데리고 가더군요. 어머니, 한의원은 왜 가는 거예요? 둘째 아기 잘 들어서라고 보약 한 제 지으려고 한다. 네? 내가 점집 가서 점괘를 보니까 말이다. 둘째가 빨리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구나. 네가 아기를 안 가지는 바람에 우리 집안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있대. 그래서 둘째가 아기를 가져야 그 기운이 돌아온다고.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아기라는구나. 그래서 둘째 몸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한약 지으러 간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혼자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정신이 아니에요. 김도사가 그랬어. 꼭 너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야 너한테도 좋고 둘째한테도 좋다고 말이야. 그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차피 곧 가실 양반한테 그렇게 마음 쓰고 힘들어하면 뭐하니?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 계시다고요. 사과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는 제가 창피했던지 저를 끌고 한의원 밖으로 나와 화를 내셨어요. 아니, 그러면 네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친정부모에 미쳐서 있는 너를 언제까지 내가 봐주니? 제 할 일이 뭔데 그러시는 거예요? 뭐긴 결혼했으면 그 집안이 잘 되도록 힘써야지. 집에서 밥만 축내고 친정 쏘다니는 게 네 할 일인 줄 아니? 어느 정도껏 돼야 넘어가지. 누구나 집에 아픈 환자 한 명쯤은 있어. 왜 이렇게 유난이야? 탁!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당신 엄마 뿌리치고 가버렸다며?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었는지 남편이 저에게 따지고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 오늘도 엄마 병실에 갔어야 했는데 엄마 혼자 있는 날이란 말이야. 근데 동서 한약 짓는데 왜 나를 데리고 가시냐고.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신데? 아니, 나이든 양반이 점을 좋아하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을 좀 믿고 따라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도 노인 비위 좀 맞춰준다 생각하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좋게 좋게 말씀드리면 안 돼? 왜 집안을 시끄럽게 분란을 만들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분란을 만든 거라고? 분란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저도 남편에게 질세라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옆방으로 가버리더군요. 저는 친정엄마가 아프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태도를 보고 정말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가 이렇게까지 아프다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정말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친정엄마 때문에 시댁과 또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촌 동생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작은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 다 노총각으로 집안 어른들이 장가를 못 가서 어쩌냐고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헬스 트레이너를 한다던 사촌이 장가를 가게 된 것이었죠.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집안의 큰 경사라는 듯 당연하게 모두가 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필 결혼식 장소가 제주도였습니다. 스몰 웨딩으로 제주도 레스토랑을 빌려서 하루 종일 식을 진행한다고 하기에 저는 엄마도 돌봐야 하고 한두 시간이면 몰라도 하루 종일 빼서 제주도까지 가기는 좀 힘들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죠.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제가 인간이냐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지금 아파서 죽네 사네 하는데 내가 그 결혼식을 꼭 가야 돼? 그냥 당신 사촌동생 결혼식일 뿐이잖아. 당신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 우리 집에 오랜만에 있는 결혼식이고 모든 친척들이 다 올 텐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 행사에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왜 꼭 가야 하는데? 됐다, 말을 말자. 넌 무슨 인간 말종이냐? 그렇게 남편은 시댁의 사촌 결혼식이 무슨 안 가면 죽는 행사라도 되는 양 말도 안 되는 며느리 도리 운운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프고 시댁에서는 날이 갈수록 저를 몰아세우고 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신공격을 하는 그 말투들이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떠올랐어요. 뻑하면 친정엄마가 아파서 신경 쓰이게 한다느니 곧 죽을 사람이라느니 시어머니는 함부로 말하는 정도가 나날이 심해졌어요. 시부모도 부모라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신랑도 처음에는 양쪽을 말리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힘들다며 이제 친정일 그만 신경 쓰고 남동생에게 엄마 챙기도록 하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그냥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고 말았죠. 그러는 와중에 엄마는 나날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러 가는 날이면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서 항상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다녔죠. 그런데 의사가 한 번은 비급여 신양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직 보험 처리는 안 되지만 좋은 항암제가 있는데 기존 항암제가 부작용이 심하고 몸 전체에 탈모를 유발한다든지 밥을 잘 못 먹게 된다든지 하는 힘든 점이 있는 반면에 암세포만 찾아서 없애는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있다고 그걸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경과가 좋을 거라고요. 문제는 그 치료 자체가 비급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하늘에서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뭐라도 해서 엄마가 살 수 있다면 가릴 게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돈이 있냐고 급하게 물어봤지만 동생은 생활비 때문에 알바비도 몇 달째 미리 갑을 하고 있다며 도저히 여력이 없다고 했어요. 도저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만들 길이 없다고. 제가 모아둔 돈도 저번에 생활비로 쓰시라고 아빠를 드렸고 결국 저는 의사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에게 만나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더니 동서가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자신이 일하는 병원 앞 커피숍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동서 잘 지냈어? 여기 아이스라떼가 맛있는데 그거 시키지 그랬어. 아, 그냥 커피를 한동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커피 요새 안 마셔? 실은 형님,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동서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임신을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와, 너무 축하해.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잖아. 너무 축하해, 진짜. 저는 엄마의 간병으로 지쳐있던 중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좋았습니다. 저 역시 동서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동서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서는 저를 보더니 그런데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냐고 묻더군요. 동서 실은 우리 엄마 아픈 거 알고 있지? 네, 위암이시라고. 좀 어떠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꼭 써보고 싶은 약이 있는데 그게 비급여라 너무 비싸서 돈이 좀 필요해. 남편은 그 돈이 없을 것 같고 혹시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시댁 식구들한텐 비밀로 하고 말이야.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제가 도움이 되어드려야죠, 형님. 정말 힘내세요. 네? 고맙게도 동서는 자신이 모아둔 비상금이 있다면서 저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빌린 돈 이외에도 약값이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신랑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대출을 받는 것이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이판사판이었죠.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면 또 얼마나 시어머니와 함께 친정에 신경 그만 쓰라는 둥 그런 소리를 할지 뻔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경찰 공무원이라 대출은 쉽게 나왔죠. 비싼 약을 맞고 엄마가 어서 툭툭 털고 일어나시길 비는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미라처럼 바싹 마르셔서 말이죠. 오히려 그동안 많이 울어서인지 엄마의 임종 순간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고 그저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어요. 만지면 바스라질 것 같이 뼈만 남은 엄마의 손을 잡고 그저 엄마의 눈을 한없이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우리 엄마. 죽는 순간까지도 남편 걱정, 자식 걱정만 하는 우리 엄마. 저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오래오래 눈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제 행복을 기원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제 가슴에는 엄마가 남긴 유언 한마디가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수영아,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네 인생이란다. 네, 엄마. 저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겠다고, 제가 사는 모습을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웃을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눈물의 장례를 치르며 저는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발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의 마지막 관 속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엄마 없이 남동생과 살아가야 할 아빠도 너무 걱정이 되었죠. 저는 며칠을 그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 잠만 잤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정말 산 시체처럼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저를 걱정해서 먹으라고 할 때만 간신히 한 숟갈을 뜨고 또 누워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어 저는 남편과 아이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혼자 있으면 굶을 것 같다며 재수 씨도 산 달이 3달인가 아무튼 얼마 안 남았다는데 가서 인사도 하고 좀 기운을 차려보면 안 되겠냐고 하도 부탁을 하기에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시댁 식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았지만요. 아직도 제가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둘째를 안 가진 것이 불만이신 건지 저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힘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뭐 좀 드셔야죠. 동서가 제가 반가웠는지 벌떡 일어서서 부른 배를 안고 제가 먹을 것을 챙겨주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쿵! 동서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필 그것도 앞으로요. 아! 동서는 배를 움켜잡고 비명을 질렀어요. 배가 119 불러줘요. 동서는 신음소리를 내며 땀을 뻘뻘 흘렸고 모두가 너무 놀라 혼비백산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만 집에 가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3시간여가 지났을까? 갑자기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리는 것이었어요. 쾅쾅쾅쾅! 누군가 우리 집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구세? 너 때문에 네가 악기를 달고 와서 우리 손주가 나가 죽어. 갑자기 달려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허우적대며 시어머니의 앙칼진 소나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왜, 엄마, 왜 이래요? 엄마! 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제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더니 씩씩대며 놓으시더군요. 유산했단다. 김도사가 안 그래도 한동안 널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거늘 다들 안쓰럽다고 기어이 불러서는 둘째가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아기 유산했다고. 다 너 때문이다. 집안 말아먹으려나. 어머니는 그렇게 계속 악다구니를 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그 점쟁이 타령이세요?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악귀가 되어서 동서 아기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부모 잃은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저는 너무나 괴로워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이렇게 모질고 자기 입장밖에 모를 수가 있는지, 할 말 못할 말 가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저는 더 이상 시모를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정이 떨어지고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혼하자는 말만 남기고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와서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희한하게도 무당옷을 입고 점집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에게 자꾸 자신이 입은 옷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를 부르다가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후 골똘히 생각에 잠겼죠. 왜 엄마가 무당옷을 입고 있었을까? 혹시 나에게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가 저는 김도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입고 있던 무당옷이 김도사를 뜻하는 것 같아서였죠. 예약을 하고 점을 보러 간다고 핑계를 대서 저는 김도사를 만나러 갔어요. 김도사는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 사주를 봐주고 이혼을 고민한다고 했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시댁이 별나 아주 특이해. 그래요? 어떻게 특이한데요? 아기를 낳아야 돼. 그래야 모든 것이 내려가. 애군이 씻겨. 아기요? 아기 없지? 딱 보니까 없구먼. 아기 낳을 거 아니면 이혼해. 올해 안에 아기를 낳아야지. 그게 아니면 살기 힘들어. 저는 김도사가 뭔가 엉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 마음을 잡았는지 몰라도 아기 이야기를 하는 게 고정 레퍼토리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도사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직업이 경찰인지라 저는 혹시 이쪽에 기록이 있나 싶어 김도사의 신상을 찾아봤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김도사의 신상을 알아보니 세상에 김도사는 사기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저는 김도사가 사실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어떻게 이 사실로 시어머니를 기함하게 할지 고민했어요. 이혼은 당연히 할 거지만 감히 우리 엄마에게 악귀라고 한 그 노망난 인간을 가만두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복을 입고 어머니가 점집에 가셨을 때 들이닥치기로 했어요.
다른 경찰 친구에게도 그냥 옆에만 서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죠. 물론 제 명찰이나 이름은 가리고 저도 최대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로 주말에 김도사를 찾아가셨어요. 저는 동서에게 연락해 아기가 그렇게 된 것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서는 다행히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점을 맹신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아기의 운명이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이 넘어지는 바람에 괜히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미안하지만 혹시 어머님께 다음에 김도사를 만날 때 같이 가자고 떠보면서 언제 가시는지 좀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둘째 주 토요일이라는 날짜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김도사의 점집에 들이닥쳤어요. 벌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김도사 앞에 앉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목소리를 굵게 바꿔내면서 말했습니다. 김명준 씨, 당신을 사기죄로 서로 연행합니다. 아니 왜 그래요 또? 나 감옥 잘 갔다 왔는데? 네? 형사님들이세요? 아이 참, 아줌마 일단 나가요. 네? 나가 계세요. 이분 역술인 아닙니다. 역술인 사칭하는 사기꾼이에요. 예?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비틀거리며 일어서시더군요. 그동안 김도사의 말을 듣고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정했는데 사기꾼이라는 정체가 밝혀지니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김도사에게 겁을 주고 어머니에게 김도사의 정체를 까발렸어요. 물론 제 직업을 이용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눈이 뒤집혀서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시기에 어떤 복수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동안 점을 맹신하는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한 점과 남편이 이를 방관했다는 점, 친정엄마가 아플 때 언행까지 모조리 말해 위자료를 받아내고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는 것이 저라고 쉽진 않았어요.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저히 엄마가 아플 때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계속 떠올라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고 할까요? 정말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기억들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계속 점쟁이 타령을 할 수도 있는 시어머니가 싫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그런 어머니 말씀을 또 따라야 하는 저의 신세가 싫었습니다. 정말이지 다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지긋지긋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소송을 거쳐 힘들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가 꿈에서 저에게 무당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인데 어머니가 딸인 저를 지옥 같은 시댁에서 구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든 점이든 뭐든 너무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것도요. 이혼 후 건너 시댁 소식을 들으니 김도사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어머님은 다른 점집을 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말한 대로 투자를 했다가 많은 손해를 입고 망연자실하신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김도사가 사기꾼인 걸 알고도 또 다른 점쟁이에게 간 것이죠. 도대체 그렇게 당하고도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건지 그냥 평생 저렇게 사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눈물 나는 사연을 말씀드렸는데요.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정말 기구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구독자분들의 가정은 저와 달리 항상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들의 행복을 빌어줘야 저에게도 다시 행복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